안녕하세요. 화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 시험 2026년 업데이티드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작정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는 것보다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시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본 영상을 두세 번만 반복하신다면 어떤 변형 문제에도 자신있게 대처하셔서 수월하게 합격 점수 60점 이상 획득할 수가 확실합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에 해당하는 것은 요 두 문장 중 주차의 정의에 해당하는 게 어떤 문장일까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바로 요게 주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차량을 떠난 상태. 자, 요것만 가지고 주차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의 정의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잠시 차량을 떠난 상태는 아니죠.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인데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요게 바로 주차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입니다. 자, OX 하나 볼게요. 대형 차로로 회전할 때는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자, 틀린 거 없죠? 대형 차로 회전할 때는 당연히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지문이고, 대형 자동차를 앞지르는 것은 금지다? 자, 고속도로에서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 대형 자동차를 좌측 추월 차로로 앞지르는 것.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죠. 따라서 요건 틀린 지문이다. 대형 자동차를 앞지르는 것 금지다. X. 자, LPG 연료가 가솔린 연료에 비해서 좋은 점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연료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LPG 가스. 연료비가 가솔린보다 경제적이고 연소실에서 얼마나 불이 잘 붙느냐, 연료의 착화성을 뜻하는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노킹 발생이 적습니다. 노킹이라는 것은 연소실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낮아서 연료가 쌓이면서 한꺼번에 폭발해서 동력계통의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가솔린에 비해서 LPG는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노킹 발생이 적고 배기가스의 유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맞다. 하지만 가스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랭 시동 시 용이하다? 자, 한랭 시동은 추울 때 시동하는 거죠. 겨울철 추울 때는 LPG 연료 특성상 액체 상태 연료가 증발 기화되면서 시동이 되는데, 증발 잠열로 인해서 LPG 연료는 겨울철에 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랭 시동이 용이한 게 아니고 LPG는 겨울철 한랭 시동이 곤란하다. 요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다. 버스 운행 체제 중에 공영제의 장점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버스 공영제는 전체적인 버스 운행 및 영업을 민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담당하는 거죠. 버스 운행 서비스 공급이 종합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능하다. 맞겠죠? 노선의 조정, 신설, 변경 등이 용이하다. 자, 요건 역시 수익성에 치중하지 않고 시민의 편의에 따라 버스 노선 조정, 신설, 변경 등이 용이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환승 시스템, 정기권 도입 등 효율적 운영 체계의 시행이 용이하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니까 시스템 정비 역시 민간보다 공영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책임의식이 강하여 생산성이 향상된다. 요게 틀렸어요. 생산성이라는 게 이익과 직결되는 거죠. 아무래도 민영제보다는 책임의식이 약하고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버스 공영제의 장점으로 틀렸다. 시선 유도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선 유도 표시, 갈매기 표시, 표지, 병 이런 것들은 시선 유도 시설 맞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 부속물로 바닥에 이렇게 불빛이 나도록 네모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표지병. 갈매기 표시란 커브길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갈매기 표시로 이렇게 빨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게 갈매기 표지입니다. 시선 유도 표시 중 하나다. 하지만 이정표는 시선 유도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틀렸다. 차도와 보도에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 시에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자, 차도, 보도, 구별 없는 도로에서 주정차 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50c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차, 보도가 구별이 없다. 가장자리로부터 한 사람 정도는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차 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50c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다음 안전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승용차가 강물로 뛰어들고 있죠. 자, 자살하는 거 아니고 강변도로 표시입니다. 전방에 강변도로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해라. 강변도로 표시지 낙석도로, 미끄러운 도로, 흙탕물도로 아닙니다. 강변으로 다이빙한다? 강변도로입니다.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죠. 버스 래피드 트랜짓. 우리가 흔히 버스 전용 차로로 편리한 환승과 교차로에서 버스 우선 통행, 그 밖에 국토해양구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춰서 버스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체계가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 시스템인데, 독립된 전용 도로 또는 차로 등을 활용해서 이용 통행권을 확보한다. 저공해 및 저소음 등 자동차의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 시설을 운영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고, 반면에 교차로 시설과 인도 개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BRT 시스템 간선 급행 버스 체계는 교차로 시설, 인도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 독립된 전용 차로, 저공해 저소음 자동차 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 시설 운영이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의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버스 운전사의 직업병으로 관련이 적은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좌석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 요통, 스트레스, 만성 피로 모두 버스 운전사 직업병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빈혈은 아닙니다. 허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지만 빈혈은 버스 운전사 직업병과 관련이 적다. 인공호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공기를 서서히, 성인은 1.5초에서 2초 사이, 소아는 1에서 1초 서서히 불어넣는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성인 1.5초에서 2초, 소아는 1초에서 1.5초입니다. 서서히 불어넣고, 자, 1분에 20에서 30회 정도 실시한다. 자, 뭐를 20에서 30회 정도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슴 압박, 흉부 압박이라면 분당 100에서 120회를 실시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는
2번은 1번에서 나왔던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 실시한다. 결국 2번은 가슴 압박을 의미해요. 1분에 100에서 120회 실시하는 거지 20에서 30회 틀렸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구강 내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강 대 비강, 콧구멍이죠. 입을 사용해서 환자의 코로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구강 대 비강법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환자의 코를 잡은 손과 입을 떼고 5초 후에 반복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인공호흡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맥박은 뛰지만 호흡이 없는 경우에 매 5초에서 6초당 1회 반복 실시합니다. 그래서 2번 1분에 20에서 30회 실시한다. 이게 틀렸다. 야간운전 기초지식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자, 전조등 불빛 정면으로 보면 일명 눈뽕 맞습니다.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질문. 낮의 경우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다. 맞겠죠?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되고 동체 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낮보다는 낮은 속도로 20% 감속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차 실내를 가능한 한 밝게 하고 주행한다. 자, 이게 틀렸죠? 쉬운 문제. 차 실내를 밝게 하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바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 실내 조명은 끄는 게 좋다.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의 앞쪽까지도 살핀다. 자, 최대한 지형 지물, 전방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의 앞쪽까지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야간 주행 시 주의사항이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에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과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 둘로 나뉘는데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운행 개통을 정하고, 이 말이 바로 노선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중형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서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운행 개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꼭 들어갑니다. 정해진 노선이 없다는 말이죠. 승용 승합차도 포함되겠습니다. 먼저 노선 여객 운송 사업을 보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 마을버스 운송 사업, 시외버스 운송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주로 특별시, 광역시, 큰 대도시 중심의 운송 사업을 뜻하고,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은 주로 군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농어촌 시골의 운송 사업을 말하죠.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 사업은 주로 시군구 이런 말이 꼭 들어갑니다. 작은 단위죠. 시군구 이런 말이 꼭 들어가고,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위에 세 곳에 속하지 않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속하지 않는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시외버스 운송 사업. 요 네 가지가 노선 여객 운송 사업이고요. 구역 여객 운송 사업에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합니다. 운행 개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한다? 나오면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운송 사업은 한 개의 운송계약, 한 개의 운송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16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한다. 그게 특징이 되겠고,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특수한 차량을 이용해서 장내용 또는 시체를 운반하는 운구 차량, 그런 운송 사업이 바로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였고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운수 사업 이런 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송 사업이지 운수 사업 아니다.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를 총칭하는 용어는 운행 개통입니다. 그래서 이 운행 개통을 정하고 하면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고, 운행 개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면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었죠. 그래서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 운행 대수를 총칭하는 용어는 운행 개통이다.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정류소라고 합니다. 정류소. 임시 정류장 아니고 터미널 아니고 간이 정류소 아닙니다.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정류소라고 한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까 봤죠? 자, 노선이니까 운행 개통을 정하고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한다. 뭐가 있었죠?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운송 사업. 여기에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도 있었죠? 하지만 특수 여객 운송 사업 없다. 전세버스 특수여객은 노선 아니고 구역이다.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관할관청이라고 합니다. 관할 기관 아니고 부처 아닙니다.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죠. 관할관청이라고 한다. 운행 개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나왔네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한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운송하는 사업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이죠. 운행 개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한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16인승 이상 승합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이다.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행정구역, 단일행정구역에서 운행 개통을 정하고 블라블라블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시내버스 운송 사업이죠. 왜냐? 특광이니까. 자, 행정구역을 보셔야 됩니다. 노선버스 물을 때는 행정구역으로 찾습니다. 자, 특광이니까 시내버스 운송 사업이다. 특광 시내. 시외버스 아닙니다. 위 세 곳에 속하지 않는 왜 시외버스입니다. 주로 군 단위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개통을 정하고 노선버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블라블라블라 여객 운송 사업은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자, 군 시골이니까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 형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는 중형 또는 대형 승합차로 한다. 그리고 시외 직행 및 시외 일반 버스는 일반형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 승합차로 한다. 그리고 시외 우등고속버스는 원동기 출력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 승차 정원 이게 중요합니다. 29인승 이하인 대형 승합차로 시외 우등고속버스 할 수 있습니다. 우등이니까 좌석수가 적어야 널찍널찍하고 편하겠죠. 그래서 29인승 이하 대형 승합차로 시외 우등고속버스 한다. 그냥 시외 고속버스다 그러면은 원동기 출력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 이건 같고요. 승차 정원 32승 이상 좀 빽빽하게 32승 이상 대형 승합차로 그냥 시외 고속버스로 한다.
그래서 고속버스는 이렇게 인승 기준으로 우등이냐 아니냐가 나뉜다. 요거 기억하시고 우등은 29인승 이하, 그냥 고속버스는 30인승 이상이다. 시외버스 운행 형태 중에 고속형은 운행거리 100km 이상, 운행구간 60% 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한다. 그러면은 시외버스 중에 고속형이라고 불립니다. 고속형은 운행거리 100km 이상, 운행구간 60% 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는 운행 형태를 말한다. 고속형 100km 이상, 60% 이상. 시외버스 운행 형태 중 직행형은 시골로 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외니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한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직행형은 시군도 아닌 더 작은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에 있는 한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시외버스 운행 형태 중 직행형이라고 한다. 다음에 시외버스 운행 형태 중 일반형은 시외버스, 우등버스를 사용해서 각 정류소에 정차하는 운행 형태를 일반형 시외버스라고 한다. 그래서 시외버스는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차량 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제작 연도의 말일입니다. 이 제작 연도의 말일이란 거 뭐랑 연결시키냐?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차량 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제작 연도의 말일이고,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다. 다시,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량 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제작 연도의 말일이고, 아니면 말일.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니까 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다. 자, 아니면 말일, 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에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신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보수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이 있다. 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는 신규, 보수, 수시교육. 운송 사업자는 전월 말일 현재 운수 종사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뭐를? 전월 말일 현재 운수 종사자 현황.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 통보한다. 운송 사업자가 통보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 복권됐다 그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권됐으니까. 시내버스 안내방송장치 및 버저 스위치 설치 규정 위반으로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 안내방송장치, 버저 스위치 설치 규정 위반하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허가 없이 자가용을 유상 운송에 사용했다? 그러면 6개월 이내 기간 정에서 사용 제한당합니다. 허가 없이 자가용을 유상 운송에 사용했다? 6개월 이내 기간 정에서 사용 제한한다. 운송 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그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감차명령, 2차 위반 시에는 노선 폐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운송 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한테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운송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감차명령, 2차 위반 시 노선을 폐지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대폐차에 충당되는 차량 충당 연한은 승용 자동차의 경우 1년이고 승합 자동차는 3년이다. 대폐차에 충당되는 차량 충당 연한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이다. 여객운수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 금액이다. 5천만 원. 여객의 좌석 안전띠가 정상으로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객의 좌석 안전띠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위반하면 1차에 20, 2차에 30, 3차에 50만원 과태료다.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에게 여객 안전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동일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에게 여객의 안전띠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동일한 과태료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각종 버스에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자, 1차 위반 시 각 버스마다 360만원의 과징금입니다. 자, 재생 타이어 360만원, 재생 타이어 360만원입니다.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1차 위반 시 각 360만원 과징금이다. 운송 종사자 요건, 나이나 경력 등이 되겠죠. 갖추지 않고 여객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1에서 3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1차, 2차, 3차 모두 50만원입니다. 점점 늘어나지 않고 1차도 50만원, 2차도 50만원, 3차도 50만원입니다. 운송종사자 요건 갖추지 않고 종사했다.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시내시의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송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아까 행정적으로 1차 위반 시 감차명령, 2차 위반 시 노선 폐지 명령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도 받습니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위에는 운송 종사자가 받는 처벌 과태료입니다. 운송 종사자는 과태료 50만원, 운송 사업자는 500만원, 2차 시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1차 위반 시 감차명령, 2차 위반 시 노선 폐지 명령 받겠죠. 운송 종사자가 차 안에 흡연 금지를 1차 위반했다.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차 안에서 흡연하면 안 되죠. 자, 운전자가 흡연 금지 위반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중대 교통사고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러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입니다. 중대 교통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다. 여객 안전띠 유지 규정, 교육 규정과 동일하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입니다. 여객 운수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시에는 사업 규모나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운전자 과실 정도를 고려한다. 오!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을 범위해서 가중하거나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오입니다. 위반 행위 내용이나 횟수도 고려한다. 맞습니다. 고려합니다. 하지만 가중하는 경우 총액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과징금 액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이겠죠? 알아보면
주로 승합이니까 요 밑에부터 먼저 봅니다. 대부분이 자 9년이다 9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승용 승합으로 나누는데요. 자 승용 먼저 보면 중형, 소형, 경형, 특수 여객 운송 사업용. 특수 여객 운송 사업이 뭐였죠? 장위 차량이었죠. 그런 거는 6년입니다. 좀 짧죠? 6년. 그리고 대형 특수 여객 운송 사업용. 특수 장위차, 장내용차 10년. 그 다음에 승합차. 특수 여객 운송 사업용은 승합차의 경우 10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전부 특수 여객 운송용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승용 중형까지 6년이고 승용 대형은 10년, 특수여객 승합은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의 대부분은 9년이다. 자,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형 승용 승합차를 이용해서 장내 참여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급 차로 변경, 진로 변경 사고의 성립 요건. 차로 변경 사고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나? 당연히 장소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갑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했다 하는 그런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성립하고, 차로 변경 시 후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성립하는데, 차로 변경 후에 상당 기간 진행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이런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차로 변경 사고 요건이 아니겠죠?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 아니라 차로 변경 후에 이미 상당 기간 진행 중이니까 그런 다음에 추돌이 일어났다? 개연성이 없습니다. 사고 성립 요건에 관련된 문제는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 상황을 좀 상상을 하셔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후진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를 안전운행 불이행이지 후진 위반 아닙니다. 자, 맨 앞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요걸 크게 써놨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후진하여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했다. 여기를 크게 읽으시면 안 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충돌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안전운행 불이행 찾으셔야 됩니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있지 군환차 아닙니다. 소구혈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가 긴급 자동차지 군환차 아니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당연하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으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다. 여객이 승하차 전에 출발했다. 혹은 여객이 있는데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1에서 3차까지 하였다. 1, 2, 3차 각각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점점 늘어나지 않고 1, 2, 3차 각각 과태료 10만원이다. 어떨 때? 여객이 승하차 전에 출발하거나 여객이 있는데 쌩 그냥 지나갔다. 과태료 10만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시설에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은 13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하는 어린이 연령이다. 알아두시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납부받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설립 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맞습니다. 중학교 아닙니다. 특수학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온다 이러면 틀린 답이 되겠죠? 중학교가 아니니까. 어린이 통학 자동차니까 어린이까지만 탑니다. 만 13세 미만. 중학생 안 된다.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 안전표지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는 지시 표시입니다. 자, 문제에서 지시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니까 주의해라 하니까 해가지고 주의 표지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있으니까 지시 표지 찾는다. 도로 상태가 위험,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주의하라 알리는 표지, 위험주의,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지시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도로 상태가 위험하다, 부근에 위험물이 있다, 주의해라, 주의 표지입니다. 키워드는 위험입니다. 위험물, 주의 표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갓길 아니고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갓길 아니다. 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거나 자, 군부대, 그리고 깃발 또는 현수막을 흐대한 행렬 또는 장의 행렬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옵니다. 있습니다. 차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 소 등 큰 동물 몰고 가거나 군부대 또는 깃발, 현수막을 흐대한 행렬, 장의 행렬 되지만 위법한 시위 행렬은 안 된다. 벌써 위법이니까. 우리가 서행이라고 하면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요 설명 찾으셔야 됩니다. 서행이라고 하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일시 정지는 차가 반드시 멈춰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다. 자, 일시 정지의 키워드는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 이겁니다. 꼭 찾아내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지 아니고 일시 정지다. 일반 도로에서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의 11할 110%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해야지 있다 하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의 110%까지 가능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안 된다. 승차 정원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긴급 자동차의 특례사항, 긴급 자동차는 이런 거 해도 돼 하는 허용사항은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건 없다. 긴급 자동차 특례사항에 앞지르기 방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 들어갑니다.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을 때 행정처분 벌점으로 오른 것은 자 30점입니다. 30점. 운전면허증 좀 보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왜?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은 불응하면 30점입니다. 벌점 30점. 자, 벌점 30점인 것들 쭉 다 알아보면 자, 중속철입니다. 중속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40km 초과 60km 이하, 철길 건너목 통과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갓길 전용차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여기 나왔네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부르겠다. 벌점 30점입니다. 다시 한번 중속철, 어린이 버스 관련 2개, 전용차로 관련 2개, 갓길 전용차로 통행 위반,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신원 확인 질문에 부름. 벌점 30점. 야, 이 먹어라. 넘어가겠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했을 때 누가 양보해야죠? 자, 올라가는 차가 양보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했다?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고 올라가는 차가 양보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고속도로 아니고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예요. 그럴 때는 승합차의 최고속도 100km 아니고입니다. 자, 최고속도 규정 한번 보시면은 편도 1차로 이상 일반도로다 최고속도 60km,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다 최고속도 80km입니다. 그 다음에 편도 2차로 이상 그냥 고속도로다 하면 최고속도 100km 이내고 자동차 전용도로다 하면 최고속도 90km, 최저속도 30km인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100km인데 이 고속도로가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다. 요 문구가 들어가면 최고속도는 올라갑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자, 편도 2차로에서 눈이 2cm, 20mm 미만 쌓였다. 미만 쌓였을 때는 승용차 주행속도 64km인데 편도 2차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 80km지만 눈이 2cm 미만으로 쌓였다 하면 20% 감속, 눈이 2cm 이상 쌓였다 하면 100분의 50, 50% 감속입니다. 그래서 눈 20mm 미만이니까 20% 감속해서 80km에서 20%를 뺀 64km가 주행속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다 하면 최고속도 100km인데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이다. 역시나 20% 감속해서 80km가 제한속도가 되겠습니다. 눈이 20mm 미만 쌓였거나 노면이 비로 인해 젖었다. 그랬을 때는 100분의 20, 20% 감속하고 20mm 이상이다. 혹은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다. 했을 때도 100분의 50, 50% 감속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벌점 사망 한 명마다 90점, 중상은 벌점 15점, 경상은 5점, 부상은 2점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찍규준노가 있습니다.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노면표지, 찍규준노. 여기에 보조표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보표지 이런 거 없다. 교통안전표지 종류에는 찍규준노. 자, 앞지르기 금지 상황 한번 보시면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앞차가 다른 차 앞지르고 있을 때,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 방향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자, 앞지르기 금지 상황이고요. 일시 정지해야 되는 장소는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곳,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이런 곳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다음에 서행해야 할 장소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런 곳은 서행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로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이런 곳이 일시 정지해야 될 장소에 들어가면 골라내셔야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입니다. 이 경우에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5인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법적으로 9인 이상 승용 승합차에 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일 경우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동차 착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입니다. 잘 보이도록 가시광선이 투과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투과율 미만이면 운행하지 말 것 이런 뜻입니다. 앞면은 70% 미만, 운전석 좌우측은 40% 미만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뒷면에는 기준이 없다. 뒷면도 몇 프로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입니다. 자,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70% 미만, 좌우측 40% 미만이다. 운전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기관에 운전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차 정원은 9인승 이상 자동차의 하나입니다. 색상은 황색이어야 되고 앞면과 뒷면에 분당 60회에서 120회 이하로 전멸되는 각각 적색 2개, 황색 2개의 표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시등이 적색은 바깥쪽, 황색은 안쪽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규정입니다. 9인승 이상 자동차, 색상은 황색, 분당 60회에서 120회 전멸되는 각각 적색, 황색 2개씩의 표시등 설치하고 표시등은 적색 바깥쪽, 황색 안쪽으로 좌우 대칭돼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됩니다. 자, 이 보호자라 함은 초등학교 교직원, 보육교직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그 밖에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어야지 운전자가 지명한다 이러면 틀려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되고 이 보호자는 초등학교 교직원, 보육교직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그 밖에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어야 된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자, 운행 중인 경우에만 운전 중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빈 차로 다닐 때 운전 중임을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특혜 점수 10점 줍니다. 1년 특혜 10점이다. 무위반, 무사고 1년 특혜 10점이다. 자, 주차와 정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주차였고요.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요거 꼭 외웁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 중에 나머지는 10m인데 교차로, 도로, 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다. 그리고 안전지대 10m, 버스 정류장 10m,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틀린 답으로 안전지대 12m, 버스 정류장 11m, 횡단보도 15m 이렇게 나오면 일단 10m 넘는 거는 다 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5m에도 해당 안 되고 10m에도 해당 안 되니까.
10m 넘는 건 답이 안 된다. 하지만 경사로나 정상 부근은 주정차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비탈길 고갯마루도 서행해야 될 장소지 일시정지 아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통행은 제외한다. 자, 보행자는 보도, 차도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야 됩니다. 어디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된다. 같은 방향 아닙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운전자는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서행해야 된다. 아닙니다. 서행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럴듯하지만 서행 아니고 일시정지해야 된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이때는 서행해야 된다. 자, 일시정지 아닙니다. 이건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세요.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한다. 하지만 신호기가 있다. 그래서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옵니다. 철길 건널목에서는 기본이 일시정지고 신호기 있으면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벌점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 한 명마다 5점이죠. 물적 피해 100만원당 10점, 물적 피해 벌점은 없습니다. 중상 한 명마다 벌점 15점 맞습니다. 사망 한 명마다 벌점 90점이죠. 자, 이 물적 피해는 벌점은 없으나 조치를 불이행하고 도주했다. 그러면 벌점 15점입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내고 아이고 바빠서 뭐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갔다. 뭐 이게 조치 불이행 도주가 됩니다. 벌점 15점 맞는다. 그냥 기본적으로 물적 피해는 벌점 없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망 한 명마다 90점입니다. 사망이라면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를 말합니다. 중상 한 명마다 15점. 중상은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있는 부상. 경상 한 명마다 5점. 경상이라면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있는 부상이다. 그리고 부상 한 명마다 2점입니다. 부상은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 있는 부상이 부상입니다. 그래서 부상은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했다. 피해자를 옮겨서 버렸다. 유기했다. 위험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치사상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가중처벌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지만 물적 피해 발생 후에 조치 없이 도주했다. 가중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15점이었죠. 자, 피해자 구호 조치 아니하고 도주했다. 피해자 옮겨 유기했다. 위험 운전으로 치사상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 자체는 벌점이 없지만 발생 후 조치 없이 도주했다. 벌점 15점이다. 가중처벌은 안 된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해서 버려서 사망했다. 이건 진짜 흉악범이죠.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권장교육 중 법규 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 20일을 강경받습니다. 면허 정지처분 받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다. 권장교육 중에 법규 준수교육을 마쳤다. 그러면 정지처분기간 20일을 감경받습니다.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락한 경우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이 아니다. 왜냐?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승객 스스로 내리려고 하다가 추락한 건지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건지 뭐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하지만 개문발차 추락은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성립 요건입니다. 승객이 제대로 문을 닫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승객이 떨어졌다. 당연히 의무 위반이겠죠. 사고 성립 요건이 된다. 앞차가 너무 넓게 우회전하여 앞뒤 개념이 아닌 좌우 개념으로 보는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 가해자는 앞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앞차가 너무 넓게 이렇게 도는 사이에 차가 따라오다가 짧게 돌아서 옆에서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넓게 돌았다 이러니까 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앞차가 잘못이다. 적당히 돌아야 되는데, 너무 넓게 우회전해서 적절하게 돌아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충돌했다. 가해자는 앞차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화재 현장 출동 중인 소방차, 소구혈. 바로 찾고 넘어갑니다. 검찰청 업무용 차량, 수사용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출퇴근용 군용 차량, 뭐 작전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수사관이 운전한다, 운전만으로 안 되고 뭐 수사 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소구혈, 소방자동차, 구급차 또는 응급자동차, 혈액공급차 되겠습니다. 군안차는 안 된다. 경찰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등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있다. 긴급자동차고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중에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차량이다. 그리고 범죄 수사 사용 중에 범죄 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수사기관 자동차다. 그러면은 우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음주운전, 주치운전 기준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가 있고 만취가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다 그러면은 0.03%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취는 0.08% 이상 넘어가면 만취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에는 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왜 넘으면 만취니까 벌점이 100점이다. 면허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다. 언제? 술에 취한 상태. 다음에 술에 만취한 상태 0.08% 이상입니다. 그때 운전한 때에는 면허 바로 취소됩니다. 만취는 면허 취소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 0.03%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는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다. 그냥 술 먹고 운전했다 그러면 면허 정지인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죽거나 다치게 했다. 바로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넘어 면허 정지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삼지 나오시죠? 자, 2번 면허 정지되고 또 3번째 음주운전했다. 바로 면허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바로 면허 취소됩니다. 이때는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다음 중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감속 기준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50% 줄입니다. 폭우, 폭설, 안개, 가시거리 100m 이내 또는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50% 감속 운행한다. 반면에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20%, 100분의 2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 2, 3, 4번은 다 20% 감속이죠. 중앙선 침범은 통행 구분 위반에 해당해서 벌점이 30점입니다. 중속철 했었죠. 중앙선 침범, 속도 제한 40km 초과, 철길 건너목 통행 위반. 모두 벌점 30점입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시에는 그 차의 고용주에게 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운전자는 13만원. 자, 그 고용주는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시에는 고용주에게 14만원, 운전자에게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노면 표지는 있으나 표지판이 없는 경우, 혹은 포장공사로 노면 표지가 반만 남은 경우에도 일단은 노면 표지가 있습니다. 반만 남아도 있고 표지판이 없지만 노면 표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 인정이 된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입니다. 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은 1년이다. 연간 벌점 누산 점수로 인한 면허 취소는 자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한 때 취소가 됩니다. 연간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다.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시간은 3초입니다. 자, 노란불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시간은 3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차, 주차 가능한 경우는 주정차 허용 안전표지가 있는 곳 당연히 가능하겠죠. 정류장 차량 고장으로 길 가장자리에 주정차했다. 정류장이 있거나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길 가장자리 구역 주정차 허용됩니다. 또는 통행료 지불하는 곳 톨게이트에 주정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졸음운전 방지를 목적으로 갓길에 정차했다. 이건 안 됩니다. 제1종 대형 면허 또는 특수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19세 이상 그리고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나이 경력 요건입니다. 1종 대형 면허, 특수 운전면허 받으려면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다.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 차량을 훔친 사람이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집행유예 포함해서 선고받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 시험 응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 차량을 훔쳤다. 그런 사람이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형, 집행유예 포함해서 선고받은 경우에 위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적성검사 기준에서 시력 청력 기준은 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 뜨고 0.8, 각각 0.5, 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 뜨고 0.5입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이 0.6 이상일 것. 그리고 빨로 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55dB 보청기를 낀 경우에는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사항은 대형 면허, 특수 면허만 해당됩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시력이 두 눈 뜨고 0.8, 각각 0.5,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두 눈 뜨고 0.5, 한쪽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이 0.6 이상일 것, 빨로초, 색깔 구별할 수 있을 것, 55dB, 보청기는 40dB,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이 청력 기준은 대형 특수 면허에만 해당한다. 뺑소니 도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에는 특혜 점수 4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특혜 점수 40점 받을 수 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무위반, 무사고 기간이 경과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에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은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벌점이 소멸된다. 술에 취한 상태 0.03%에서 0.08%요 사이죠.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의 벌점은 벌점 100점입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아니다. 자, 그냥 음주운전이죠. 자, 술에 취한 상태 단순 음주운전, 보복운전에서 입건됐다. 벌점 100점입니다. 면허 취소는 아니다. 자, 교통안전 표지판 몇 개 보고 갑니다. 노면 고르지 못함 표시입니다. 위로 뽕뽕. 노면 고르지 못하다. 중간에 뽕 솟아있는 것이 중앙분리대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이제 끝나고 좌우로 통행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가 끝난다. 이런 표시고. 자, 반대로 돼 있는데 화살표가 연결돼 있죠? 중앙분리대 시작 아니고 양측방 통행입니다. 자동차에 불이 났는데 뭘 금지하네요. 화재 금지 아니고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입니다. 차량 내에 화재나 폭발 위험물을 둬서 불이 나는 걸 금지한다.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표시입니다.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속도 위반으로 자 40초가 60 이하일 때는 벌점 30점이고요.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다음 승객의 차량 소란을 방치하고 운전했다. 벌점 40점이고요. 범칙금 10만원이다.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에는 벌점 40점입니다. 자, 속도 위반 40km 초과 60km 이하다. 벌점 30점에 범칙금 10만원. 승객 차내 소란 방치했다. 벌점 40점에 범칙금 10만원.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됐다. 벌점 40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승합차 운전자 속도 위반 범칙금 살펴보면, 자, 일반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만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3713, 3713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속도 위반 20km 이하다 그랬을 때는 3만원, 20km 초과 40km 이하다 7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다 10만원, 60km 초과했다 13만원 부과받습니다. 3713 이렇게 됩니다. 20 이하 20초가, 40초가, 60초가, 3713.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와 고용주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자, 운전자는 플러스 3만원, 고용주는 플러스 4만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20km 이하다 그랬을 때는 3만원이 아니라 운전자는 플러스 3만원에서 6만원, 고용주는 거기에 만원 더 많은 7만원입니다. 20km 초과다 7만원인데 3만원 더해서 운전자는 10만원, 고용주는 11만원. 40km 초과다 원래 10만원인데 3만원 더해서 운전자 13만원, 고용주 14만원. 60km 초과다 원래 13만원인데 3만원 더해서 16만원, 고용주 17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3713 이것만 외우시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고용주가 받는 범칙금도 다 암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광형 안전표지는 안개가 잦은 곳이나 야간 교통사고가 위험이 있는 곳, 도로 구조로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하지 악천후 작거나 교통이 혼잡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발광형 안전표지, 안개가 잦고 야간 교통사고 위험 있다, 도로 구조가 이상해서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다, 이런 곳에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합니다. 하지만 악천후 작거나 교통 혼잡한 곳, 가변형 속도 제한 표시 설치하는 곳입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은 아까 중속철 30점이었죠. 벌점 30점. 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벌점 30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벌점 30점. 이거 아까 다 봤던 겁니다. 벌점 30점들이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 조작은 벌점 15점입니다. 벌점 30점 항목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 조작 벌점은 15점이다. 자, 우리가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1종 대형 면허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전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등 건설 관련 차량과 도로 보스트럭, 3톤 미만 지게차,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견인차, 군환차는 제외하고 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승차종은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이렇게 운전 가능하고,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승차종원의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에서 요 승합차, 자, 1종 보통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운행 가능하고, 자, 16인승부터는 대형 면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종 보통 면허는 10인 이하 승합차이기 때문에 11인 이상은 1종 따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리거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모두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리거나, 이건 당연히 뺑소니인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모두 뺑소니 사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해자 일행의 폭행이 무서워 이탈한 경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주고 헤어진 경우, 이때 연락처 줬으니까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사고, 즉 뺑소니 사고가 아니다. 철길 건널목에 교통안전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은 자, 3종 건널목입니다. 철길 건널목 1, 2, 3종 건널목이 있는데요. 1, 2, 3종 모두 교통안전표지는 다 있습니다. 3종에는 교통안전표지만 있고, 2종 건널목에는 경보기가 추가되고, 1종 건널목에는 차단기가 추가돼서 차단기, 경보기, 교통안전표지 모두 있는 것이 1종, 경보기, 교통안전표지만 있는 것이 2종, 교통안전표지만 있는 것이 3종 철길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안전표지 몇 개 보시면은 삼각형 뿅뿅, 오르막 경사면입니다. 다이아몬드 횡단보도 예고, 역삼각형 양보 표시입니다. 자, 지진 났다 서행해라, 서행 표지. 자, 길쭉한 직사각형의 안쪽으로 가시가 돋쳤네. 정차하지마, 정차 금지지대. 넘어가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타고 중요합니다.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졌다.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 가거나,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어이쿠 넘어졌다. 혹은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적용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에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때 보도 침범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이륜차를 타고 가고 있었으니까 보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기간은 2주간입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기간은 2주간이다. 승합자동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행정처분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 시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벌점은 똑같고 범칙금은 일반도로 2만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범칙금 5만원이다. 뭐가? 승합자동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행정처분입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3명 이상 사망했다. 또는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대형 사고라고 부릅니다.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다. 큰 사고죠.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나?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이 정지거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지거리는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입니다. 이 차량이 정지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이 정지 소요 시간인데요. 이 정지 소요 시간은 공주 시간 더하기 제동 시간이다. 그러면 도대체 공주 시간, 제동 시간이 무엇인가? 자, 공주 시간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까지 그 순간까지의 시간입니다.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래? 나도 정지해야지 하고 그 상황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그 순간부터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 순간, 그게 공주 시간이다. 그 다음에 제동 시간은 이제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그게 제동 시간입니다. 공주 시간에 제동 시간을 합한 시간을 정지 소요 시간이라고 하고, 각각의 시간 동안 차량이 이동한 거리, 그 거리가 바로 공주 거리, 제동 거리가 되겠고, 공주 거리, 제동 거리를 합한 거리가 정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다. 앞차와 추달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고, 정지 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를 안전 거리라고 합니다. 자, 제동 거리는 방금 다른 거였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이동한 거리, 그게 제동 거리겠죠? 앞차가 갑자기 정지 시에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 정지 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 거리를 안전 거리라고 합니다. 자, 내가 뒷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안전 거리를 미확보해서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의 성립 요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죠? 앞차에 정당한 급정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지를 했어야 되고, 내가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는 급정지를 했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지했다. 그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성립 요건 아닙니다. 앞차가 정당하게 급정지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했고, 내가 뒷차로 따라가다가 급정지했는데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가 성립하지만,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정지했다.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도 한번 살펴보면, 장소적으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여야 되겠죠? 그리고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불이행했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고가 성립하는데,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건 신호 위반이니까 너무 곰곰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하여 피해 발생했다? 이게 피해자 요건 아니다. 이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고 성립 요건은 아니다. 신호 위반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고 성립 요건 약간 까다로운데 보기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 이런 사고가 일어나려면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지? 하고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에서 시작해서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타이어 순입니다. 쇼크 업서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앵클 변종 타다.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타이어 순이다. 자,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실린더의 피스톤 운동을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하게 되고, 그 회전 운동이 이 플라이 휠을 이렇게 계속 회전시키게 되겠습니다. 엔진 동력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플라이 휠에 이 클러치 디스크가 이 동력을 변속기, 이 트랜스미션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출력 축으로 빠져나가서 차동 기어와 종감속 기어를 통해 최종적으로 타이어에 전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자동차 엔진의 동력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엔진이 동력을 생산하는 가운데 오버히트가 발생했다. 과열이죠. 자, 엔진 과열의 발생 원인은 냉각계통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라디에이터 냉각계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냉각수를 실린더 블럭에 있는 각 물재킷으로 보내서 500도, 600도까지 올라가는 이 엔진의 온도를 식혀준 다음에 다시 라디에이터로 돌아와서 식혀주게 되는 그런 냉각계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냉각수가 부족하다. 냉각수에 부동액이 들어있지 않다. 마찬가지 말이죠. 엔진 내부가 얼어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 엔진을 식히지 못하니까 오버히트가 발생한다. 그럼 오버히트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일단 비상경고등 작동 후에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정차한다. 에어컨과 히터는 작동 중지하고 엔진 작동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서 엔진을 냉각시킨다. 이게 엔진 오버히트 발생 시 정확한 조치사항인데, 갓길 주차 후에 엔진 시동 즉시 끈다. 이런 보기는 맞는 것 같지만 X 하셔야 됩니다. 시동 끄는 게 아니라 엔진 작동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서 냉각한다. 주의해 주시고, 자, 클러치의 기능으로는 엔진 출력을 속도에 맞는 회전력과 속도로 바꾸어서 바퀴에 전달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변속기와 클러치가 되겠죠. 엔진 출력을 속도에 맞는 회전수와 기어비로 바꾸어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가 변속기가 되겠고, 그 동력을 전달했다 차단했다 하는 장치가 바로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표현됐을 때는 클러치가 변속기에 포함됐다고 보시고 변속기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동 시에 기어 변속 시에 동력을 끊어준다 하면 역시나 클러치나 변속기 찾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지할 때 동력을 서서히 연결한다? 정지할 때 동력을 서서히 끊어주겠죠? 클러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크랭크 축을 통해 플라이 휠에 연결돼서 계속 회전하고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클러치 디스크 판이 이 플라이 휠에서 떨어지는데요. 플라이 휠에서 떨어져서 동력을 잠시 차단하게 되는데, 그때 기어 시프트, 기어 봉을 조작을 해서 전체 변속기에 기어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클러치 페달을 놓으면은 다시 클러치 디스크가 플라이 휠에 압착되면서 그대로 플라이 휠의 회전, 동력을 쭉 차축까지, 타이어까지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밟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 중심에서 힘이 가해지면서 양쪽에 이 클러치 디스크가 떨어져 나가겠죠? 바깥쪽으로. 이 플라이 휠과 붙어있던 클러치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동력이 차단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클러치의 기능 중 관성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내리막길이나 신호등 앞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일정 속도로 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 없이 관성력에 의해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퓨얼 컷이라고 하죠. 연료 공급 없이니까 퓨얼 컷이다.
그런데 이러한 클러치 기능 중에 엔진 구동력과 브레이크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한다. 이건 클러치 기능 아니죠? 이건 휠의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클러치의 조건에는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고장이 적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엔진의 동력, 회전력을 차단하고 또 접속이 용이해야 된다. 냉각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아야 됩니다.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고 회전 간성이 적어야 된다. 자, 위에 관성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돼 있는데 그 말이 클러치 자체의 회전 관성이 커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클러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 적고 동력 차단 접속 용이하고 냉각 잘 되고 과열 안 돼야 된다. 그리고 회전 부분 평형이 좋고 회전 관성은 적어야 된다. 자동 변속기는 엔진 시동 시에 무브화 상태, 언로드 상태로 만듭니다. 엔진과 차축 사이에서 회전력을 변환시키죠. 차량 속도에 맞는 최적의 기어비를 찾아서 회전력을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자동차 후진 시에도 필요하다. 자동 변속기 오일색은 정상이 투명한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됐다 그러면 클러치 디스크가 마모됐거나 기어가 마모된 거다. 갈색은 장시간에 가혹한 사용을 한 거다. 장시간에 걸쳐 가혹한 사용을 했을 때 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흰색, 우유색이 됐다? 그러면 오일에 수분이 혼입됐다. 니스처럼 되면 고온에 노출됐다. 자동 변속기 오일은 정상이 붉은색이고 검은색이 됐다 그러면 클러치 디스크 기어가 마모됐다. 장시간 가혹한 사용을 했다. 갈색이고요. 수분이 혼입되면 백색이나 우유색입니다. 그리고 고온에 노출되면 니스처럼 된다. 알아두시고 다음 중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막 현상은 고속주행 시에 잘 일어나는 현상이다. 타이어의 마모가 심할 경우에 잘 일어난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잘 일어난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1번에 고속주행 시 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저속주행 시 잘 일어난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수막 현상은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의 배수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자,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수막 현상입니다. 키워드는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이 말이 나오면 수막 현상이다. 수막 현상의 예방 방법은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고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약간 높게 유지하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수막 현상 예방 방법입니다. 수막 현상 발생 시에 타이어가 떠오르는 그 시점의 속도를 임계 속도라고 합니다. 제한 속도 아니다. 수막 현상 발생 시 타이어가 떠오르는 시점의 속도, 임계 속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승용, 경영, 소형, 승합 및 화물차가 되겠고 대형 화물차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일단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쭉쭉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검사 유효 기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래될수록 배기가스 유출이 많아지고 차량 안정도는 떨어지니까. 그리고 비사업용에 비해 사업용이 차량이 짧겠죠. 사업용일수록 훨씬 많은 주행 거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사업용은 승용, 승합 화물, 대형 화물 그 외 모두 불문하고 차량 2년 초과하면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먼저 승용은 비사업용일 경우에 차량 4년 초과되면 검사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일 때는 1년. 자, 가장 깁니다. 승용의 비사업용 4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2년도 이거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다 1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대형 화물차만 자 6개월 요것만 기억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사업용이니까 차량 2년 초과했을 때 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그 다음에 승합 화물 비사업용은 3년 그 외에도 비사업용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 외 비사업용도 유효기간 5년까지는 1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6개월이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든 자동차의 사업용은 2년 초과되면 1년마다 검사 받아야 되는데 대형 화물차는 6개월마다 검사 받아야 된다. 그리고 비사업용은 3년 초과했을 때 1년마다 받는데 승용 비사업용은 제일 주행거리가 짧을 테니까 차량 4년 초과했을 때 2년마다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차량 2년 이하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죠?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2년 초과 아니고 이하니까 초과일 때는 6개월, 2년 이하일 때는 1년이다. 자, 차량 2년이 초과된 사업용 승용차죠? 사업용은 대형 화물차 빼고 이 사업용 승용차는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량 2년 초과된 사업용 승용차다 해도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이나 불법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소유자의 신청 시에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자기 인증을 위해서 임시검사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이나 불법 튜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소유자의 신청 시에 임시검사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자기 인증을 위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말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말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 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과태료 4만원이고요. 종전에 2만원이었던 게 2배가 올랐어요. 30일 이내 시 과태료 4만원. 그리고 30일 초과 시에는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는 60만원까지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과태료 4만원. 그리고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 추가다. 단 최고 한도 60만원. 요렇게 기존보다 딱 2배씩 올랐다는 거 요거 주의하십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안에 튜브가 없는 타이어죠. 대부분의 자동차 튜브리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도 튜브리스 타이어 쓰죠. 튜브 타이어는 옛날 자전거 안에 튜브가 들어있는 거 그런 데서나 볼 수 있겠죠. 주행 중 펑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못에 찔려도 공기가 급격히 새지 않고 공기압 유지 성능이 좋다. 그리고 공기가 직접 림에 접촉해 주행 중에 열 발산이 커서 발열이 적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자동차 휠에 이렇게 비드 부분이 요 타이어 휠 림 부분에 직접 접촉해서 열 발산을 하고 발열이 적다 이런 말입니다. 튜브 조립이 없으므로 펑크 수리가 간단하고 튜브 물림 등 고장이 없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유리 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은 수리가 어렵다. 그리고 림이 변형되면 밀착 불량으로 공기가 새기 쉽다. 자, 타이어의 구조에 이렇게 위에 홈이 파져 있는 요 고무 부분이 트레드가 되겠고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고 요 안쪽에 이 섬유나 스틸로 되어 있는 이 코드층, 이 코드층을 카커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실 테지만 이 섬유 부분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이 포개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비스듬히 2, 30도로 포개져 있으면은 우리가 바이어스 타이어라고 하고 직각 방향으로 90도 직각 방향으로 포개져 있으면은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쓰는 레이디얼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휠 얼라이먼트 상식인데요. 우리가 토인이나 캠버각, 킹핀이나 캐스터각 이런 용어를 쓰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은 먼저 토인입니다. 토인은 안짱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앞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앞이 뒤보다 좁은 것, 안짱다리처럼 바퀴의 안쪽이 더 가깝게 뒤쪽 바퀴 사이가 더 멀게 이런 식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토인인데 이렇게 하면 타이어 편마모를 방지하고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며 캠버각에 의해서 토 아웃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토 아웃은 이렇게 반대로 벌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캠버각은 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위쪽이 바깥쪽으로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캠버각인데요. 자, 수직축에서 바퀴의 중심축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그 각도가 바로 캠버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핸들 조작이 가벼워지고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축이 벌어짐과 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캠버각의 역할은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타이어의 이상 마멸을 방지하며 앞차축의 벌어짐과 휨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캠버각을 잘못 조정해 놓게 되면 핸들 쏠림이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킹핀 경사각은 역시나 앞에서 바퀴를 봤을 때 킹핀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아까 캠버각은 바퀴의 중심선과 이 수직축이 이루는 각도였죠. 이 킹핀과 이 수직축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킹핀 경사각입니다. 킹핀 경사각은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충격 감소 역할을 한다. 역할을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휠 얼라이먼트, 앞바퀴 정렬이 필요한 상황은 이러한 각도들이 다 틀어졌을 때겠죠. 그래서 하체가 충격을 받았다, 혹은 좌우 롤링이 자꾸 발생한다, 또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했다, 이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양편으로 이리저리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현가장치 쪽, 스프링이나 쇼크 업서버, 현가장치 쪽 문제가 발생했을 때지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때는 아니다. 휠에 대해서 알아보면 타이어와 함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며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타이어에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휠의 역할입니다.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며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고 타이어에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된다.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캐스터각은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차축과 연결되는 이 킹핀의 중심선이 뒤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 킹핀 경사각은 앞에서 봤을 때 킹핀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였고, 캐스터각은 옆에서 봤을 때 이 킹핀 중심선이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그때 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뒤로 누운 정도를 캐스터각이라고 합니다. 캐스터각은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하고 롤링을 방지하며 핸들 복원성을 향상시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량의 시동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과 시동 모터는 작동이 되나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동 모터가 작동되지 않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겠는데요. 배터리가 방전됐다, 배터리 단자가 부식됐다, 단자가 너무 이완돼 있다, 혹은 접지 케이블이 이완돼 있다, 다 배터리 문제, 혹은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 높다. 그래도 시동 모터가 작동이 되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배터리와 엔진 오일 점도 높을 때 시동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이다. 이번에는 시동 모터가 작동이 되나 시동은 안 걸리는 경우, 이때는 연료 계통의 문제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다, 하나도 없다, 그럼 시동 안 걸리죠? 또는 연료 필터 막혀서 공급이 안 된다, 혹은 예열이 안 되었다, 이럴 때 자, 모터는 작동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소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곳은 누유를 일단 점검하고 규정에 맞는 오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 소비량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하면 누유 점검하고 규정에 맞는 오일인지 확인한다. 우리가 튜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총 중량이나 승차 정원이 증가하는 튜닝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변경이 된다? 역시 불가하고, 튜닝 전보다 후에 성능이나 안전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튜닝이 불가합니다. 총 중량이나 승차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변경된다? 튜닝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튜닝 후에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튜닝이 불가합니다. 배터리가 자꾸 반전된다. 그 원인은 역시나 배터리 수명이 다 있거나 단자가 벗겨졌거나 부식되었다, 혹은 배터리액이 부족하다. 배터리 방전될 만하죠. 배터리 잦은 방전의 원인은 배터리 수명이 다 있거나 단자가 벗겨졌다, 부식됐다, 배터리액 부족할 때다. 겨울철에 체인 장착 후에 주행 속도는 30km 이내거나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규정 속도로 가야 됩니다. 겨울철 체인 장착 후 주행 속도는 20km, 40km 아니고 30km 이내에 찾으셔야 됩니다. 운전 중 절대 좌석 전후의 간격, 각도, 높이 조절은 운전 중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에는 절대 좌석 전후 간격이나 각도, 높이 조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조등을 1단계 스위치로 ON하면 차폭등, 미등, 번호등, 계기판 등 들어옵니다. 참이 번개, 전조등 1단계는 참이 번개다. 전조등 2단계까지 스위치 ON해야 참이 번개 플러스 전조등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2단계는 참이 번개 전. 엔진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지? 밸브 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엔진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 난다? 밸브 장치가 고장난 거다. 좌석의 머리 지지대는 머리와 목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지지대와 머리 사이에 간격 없이 기대고 운전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간격이 하나도 없이 운전하면 안 된다. 치과에서 이빨을 연마할 때 나는 냄새, 단내, 그런 냄새가 심하다면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기 장치 문제 아니고 치과에서 이빨을 연마할 때나 갈아낼 때, 이빨을 갈아낼 때 나는 냄새가 난다? 그런 냄새 있는데요. 그 냄새가 난다면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있다. 연료를 절약하는 운전을 하려면 급발진, 급가속을 금지하고 경제 속도를 준수하고 공회전을 금지하고 과적을 금지한다. 자, 일반 상식이죠. 급발진, 급가속 금지, 경제 속도 준수, 공회전 금지, 과적 금지,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핸들이 무겁다고 느낄 때의 원인과 알맞은 조치는
자, 핸들 무겁다고 느낀다는 건 조향장치의 문제겠죠. 앞바퀴 공기압 부족, 타이어가 마멸됐다, 휠 얼라이먼트가 앞바퀴 정렬이 불량하다, 파워 스티어링, 조향 기어박스에 오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핸들이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오일 부족하니까 보충 후에 공기 빼기 작업하는 걸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향 기어의 톱니바퀴가 마모됐다 했을 때도 핸들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자, 타이어 공기압이나 조향장치 쪽 문제다. 하지만 타이어의 점검, 무게 중심을 점검한다 하면 틀리고요. 허브 베어링이 마모됐거나 쇼크 업서버가 불량하다 이러면 틀린 답입니다. 쇼크 업서버는 핸들 무거운 거 아니고 아까 현가장치 쪽, 쏠림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동차의 화물실은 차 내 버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용 키로 열고 닫습니다. 자동차 화물실은 직접 전용 키로 열고 닫는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ABS,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ABS 시스템은 급제동 시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핸들의 조향성을 향상시킵니다. ABS 경고등은 시동키를 돌리면 일반적으로 3초 정도 점등 후에 소등되면 정상입니다.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힘껏 밟고 있어야 ABS 시스템이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ABS는 급제동 시에 핸들 조향을 불가능하게 한다 하면 틀린답니다. 핸들 조향성을 향상시키는 거지 불가능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주로 대형차에 많이 쓰이는 이 공기식 브레이크, 유압식이 아니라 공기식 브레이크 한번 보면 이 아래 그림에 컴프레서, 공기 압축기가 있고 그 공기를 저장하는 공기 탱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탱크에 있던 공기들이 밸브를 타고 각 바퀴에 설치되어 있는 브레이크 체인버에 압력을 전달하게 돼서 이 압축 공기가 이 푸시 로드를 밀어서 브레이크 캠을 작동시키면서 이 브레이크가 동작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 컴프레서는 엔진 회전력을 이용하여 압축 공기를 만들어 공기 탱크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압축기가 구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게 뭐냐 찾아라 하면 공기 압축기 찾으시면 됩니다. 공기 탱크는 공기 압력 5에서 7km 힘 per 제곱센티미터 규정 압력을 넘으면 자동으로 대기 중에 방출하여 이 안전을 유지하는 게 공기 탱크입니다. 이 브레이크 체인버는 이 체인버가 뭐 공간, 실 이런 거겠죠. 방. 요 빨간 부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공기 탱크에서 밸브를 타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 로드가 평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을 때는 이 리터닝 스프링 때문에 이렇게 요 공간이 딱 오므러들어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리터닝 스프링이 쭉 펴지면서 푸시 로드를 밀어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체인버는 각 바퀴마다 설치되어 있고 작동되지 않을 때는 한쪽으로 밀려 있다가 페달을 밟아 공기가 들어오면 푸시 로드를 밀어 브레이크 캠을 작동시켜 브레이크가 작용한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 잘 되시죠? 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브레이크 체크 밸브는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가 공급되지 않을 시에는 밸브를 닫아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체크 밸브고요. 브레이크 릴레이 밸브는 공기 공급 시 배출 밸브를 닫고 공급 밸브를 열어 브레이크 체인버에 압축 공기를 보낸다. 배출 밸브 닫고 공급 밸브 열어서 체인버에 압축 공기 보낸다 그러면 릴레이 밸브고, 공기 공급되지 않을 때 밸브를 닫아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은 체크 밸브입니다. 저압 표시기. 저압 표시기는 브레이크 공기압이 규정보다 낮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압 표시기입니다. 규정보다 낮을 때 알려주니까 저압 표시기다. 배기 브레이크는 이 배기가스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배기가스 압축 후에 압력을 높여서 배기 밸브 스프링 장력과 평행이 되어 제동력을 얻는 제동장치를 배기 브레이크 장치라고 합니다.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할 때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는 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롤링 방지 기능을 해서 안티-롤 바라고도 하고 스웨이 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그림의 이 빨간색처럼 차체를 지지해서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 시에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가 스테빌라이저다. 엔진 저속 회전 시에 시동이 자꾸 꺼지는 이유는 연료 필터가 막혔거나 에어 클리너 필터가 오염돼서 교체가 필요하다. 밸브 간극에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 엔진이 저속 회전하고 있을 때 시동이 자꾸 꺼지게 됩니다. 연료 필터 막혔다. 에어 클리너 필터 오염됐다. 밸브 간극 이상이 있다. 저속 회전 시 시동 꺼진다. 자, 레이디얼 타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레이디얼 타이어는 요 섬유층이 90도 방향,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다. 그래서 접지 면적이 크고 수명이 길며 트레드의 하중에 의한 변형이 적다. 회전 시 구심력이 좋고 스탠딩 웨이브가 적다. 고속 안정성이 좋다. 이런 것들이 레이디얼 타이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충격 흡수가 적어서 승차감이 좋지 않고 저속 주행 시에 핸들이 다소 무겁다. 자, 레이디얼 타이어가 주로 대형 버스나 화물차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징에 승차감 좋지 않다. 저속 주행 시 핸들 무겁다. 배터리 방전 시에 점프로 시동 후 케이블을 분리하는 방법은 점프 케이블 양극, 음극 서로 닿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닿지 않도록 하고 음극 단자를 먼저 분리합니다. 음극 단자를 먼저 분리한다. 그 다음에 양극 단자를 분리합니다. 음량이다. 음량. 배터리 방전 시 점프 시동 후에 케이블은 음량 순으로 분리한다. 완충장치, 현가장치에는 쇼크 업서버, 스프링,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쇼크 업서버는 스프링 간 자유진동을 억제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 완화, 스테빌라이저는 옆으로 흔들림, 아까 봤죠? 롤링 방지, 안티-롤 바라고 한다. 타이어의 기능은 하중을 지탱하고 노면 충격을 완화하며 진행 방향을 전환하고 유지하는 것이 타이어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열을 방출하지, 열 흡수하지 않는다. 타이어의 열을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한 게 뭐였죠? 휠이었죠. 예. 그래서 타이어는 열 흡수하는 기능 없다. 자, 자동차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은 신규 등록 시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검사 기간 내에 신청해서 검사 후 적합 판정 받았다. 자, 검사 기간 내에 신청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유효기간이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마다 뭐가 기간 내에 검사 신청해서 적합 판정 받았다.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왔을 때 이 기간 내에 검사 신청해서 적합 판정 받았다. 그러면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1월 31일에 다음 날부터 2월 1일부터 계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 기간 전이나 후에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월 1일 전이나 1월 31일 후에 뭐 2월 13일쯤에 받았다. 그래서 적합 판정 받으면 그 검사 받은 날 2월 13일, 다음 날인 2월 14일부터 계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유효기간은 1월 31일까지였지만 지나서 받았다 그러면은 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태료는 내야 되겠죠? 자, 자동차 종합검사 그리고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기간 만료 30일 이내는 기본이 4만 원입니다. 그리고 30일을 초과했다. 기본 4만 원에 31일부터는 3일당 2만 원이 추가되는데요. 요게 최고 한도가 60만 원이기 때문에 114일 이내까지는 이렇게 4만 원 플러스 3일당 2만 원 추가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지만 기간 만료 115일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60만 원 과태료 최고 한도 맞습니다. 자, 기간 만료 30일 이내는 4만 원, 30일 초과했다 4 플러스 3일당 2만 원 추가고 기간 만료 115일 이상이다. 최고 한도인 60만 원 과태료 맞는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최고 한도는 60만 원,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4만 원 플러스 3일당 2만 원 되셨죠? 운행 중 사고에 의해서 타인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지급을 책임지는 이 책임보험과 또는 책임공제에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3만 원, 미가입 기간이 10일 초과했을 때는 3만 원 플러스 11일째부터 1일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는 자동차 한 대당 100만 원이다.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책임보험, 책임공제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 자, 10일까지 3만 원, 10일 초과했다. 3만 원 플러스 하루당 8,000원이다. 그리고 최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최저 한도는 없다. 자, 우리가 이게 터보차저, 엔진 출력을 향상시키는 이 터보차저 고장 발생 원인을 알아보면 이 압축기, 터빈 날개가 손상되는 요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과극기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회색 부분이 터보차저 과극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엔진 실린더고요. 여기가 피스톤,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쭉과 연결돼서 사행정 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행정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 동력을 생산하겠습니다. 이쪽이 흡기 밸브 쪽인데 이 과극기 터보차저는 압축 공기 흡입량을 인공적으로 늘려서 이 공기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폭발을 시키면서 더 큰 동력을 얻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터보차저가 구동하는 힘은 이 배기 밸브 쪽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 배기압 자체가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두지 않고 이쪽 터빈을 돌리게 해서 터빈과 연결된 임펠러와 디퓨저를 회전시키면서 공기를 이쪽으로 빨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터빈이 문제가 생기면은 터보차저에 고장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윤활유 공급 부족, 그리고 엔진오일 오염, 이물질이 과다 유입됐다. 이런 원인이 있고 냉각수 과다는 아닙니다. 라디에이터 쪽의 문제죠. 냉각수는 터보차저 고장 발생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 과극기, 터보차저에 점검을 할 때는 공기를 불어넣는 거니까 에어클리너 엘리먼트를 장착하지 않고 고속 회전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 흡입이 되겠죠? 그래서 터보차저 압축 날개가 손상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시내 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압력 용기에 저장한 상태를 우리가 CNG, 압축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이 압축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CH4 메탄이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주성분이 메탄인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천연가스는 다른 연료와 달리 불안전 연소로 인한 불순물 생성이 적고 유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아황산가스, SO2 아황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스 상태로 엔진 연소실에 흡입되어 혼합기 형성이 용이하고 희박 연소가 가능하다. 원래 연소실에 디젤 엔진의 경우 분무 장치가 있죠? 분사 노즐이 있는데 이 분사할 때 압축 공기와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안개 형태로 무화돼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 노즐 분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그 후적이 발생하고 노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노킹이 발생하는데 CNG를 이용하면 가스 상태로 흡입이 되기 때문에 혼합기 형성이 용이하고 가스가 희박해도 불이 잘 붙는다,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CNG 점검사항으로는 평소 승하차 시에 냄새를 확인하고 버스 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 시에 승객이 없는 상태로 시동을 끄고 가스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교통 화재 사고 발생 시에는 메인 스위치, 비상 차단 스위치를 끄고 대피해야 됩니다. CNG 점검사항으로 평소 승하차 시 냄새 확인하고 흡연 금지고 당연히 가스 충전 시에는 승객이 없는 상태로 시동을 끄고 가스를 주입한다.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 발생 시 메인 스위치, 비상 차단 스위치를 끄고 대피해야 된다.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더 빠릅니다. 우리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이렇게 회전을 해 나갈 때 이 안쪽 앞바퀴와 안쪽 뒷바퀴에 이 궤적이 차이가 나는데요. 앞바퀴는 좀 더 바깥쪽으로 돌아도 뒷바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돌지 않으면은 운전이 미숙한 사람의 경우 안쪽이 차체 이렇게 긁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깥쪽 앞뒤 바퀴도 마찬가지로 앞바퀴가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고 뒤쪽 바퀴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바퀴가 좀 더 바깥쪽으로 돌고 뒷바퀴는 따라서 안쪽으로 좀 더 급한 각도로 틀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회전 시 내륜차라고 하는 것은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방향의 차이를 말한다. 우내 우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 시 외륜차는 좌측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의 회전 방향의 차이를 말한다. 자, 우측 그림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앞바퀴는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고 뒷바퀴는 안쪽으로 돌기 때문에 내륜차는 당연히 우회전 시에는 안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가 내륜차가 된다. 좌회전 시에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우내 우우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내륜차는 안쪽 궤적 차이, 외륜차는 바깥쪽 궤적 차이다. 대형 차일수록 이 차이는 크겠죠. 앞바퀴와 뒤쪽 바퀴의 거리가 머니까. 브레이크 마찰재가 물에 젖어 마찰 개수가 작아져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워터페이드 현상입니다. 자, 그냥 브레이크 마찰재가 마찰 개수가 작아져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은 그냥 페이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에 젖어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워터페이드 현상이다. 자,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막 현상은 타이어가 떠올라 미끄러지듯이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이 웨이브
타이어 뒤쪽 부분이 물결처럼 접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게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모닝 락 현상은 잦은 우천이나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 발생하는 현상이다. 모닝 녹 이렇게 외우십시오. 잦은 우천이나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모닝 녹. 모닝 녹을 예방하려면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줘서 녹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 차체의 진동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바운싱은 위아래로 진동입니다. 바운싱은 위아래 진동, 상하 진동이다. 평행 진동이라고도 하고요. 자, 바운싱은 상하 진동. 그 다음에 여윙은 뒤쪽 후부 진동입니다. 여윙은 후부 진동이다. 후부 진동. 그 다음에 롤링은 좌우 진동입니다. 좌우로 롤링이 심하다 이러죠. 좌우 진동입니다. 다음에 피칭,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피칭이라고 하죠. 앞에서 뒤로 던집니다. 앞뒤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피칭은 앞뒤 진동이다. 그런데 요 그림에서 보면 롤링은 X축이고 피칭은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링은 롤렉스, 피칭은 P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윙은 후부 진동, 롤렉스는 롤링은 좌우 진동인데 X축이다. 피칭은 PY, Y축이다. 앞뒤 진동입니다. 다음 중 속도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은 느리게 느껴진다. 맞죠?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느리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빠르게 느껴진다. 당연하죠. 하지만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느리게 느껴지지 않고 시야가 좁으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먼 곳에 있을 때는 느리게 느껴진다. 반대 방향일 때는 가속도감을 느끼고 동일 방향일 때는 감속도감을 느낀다. 정지시력이라는 것은 5m 거리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고리시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과 가면은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어느 쪽으로 뚫렸죠? 오른쪽이요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란돌트 고리 C표입니다. 끊어진 틈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을 정지시력이라고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0.85cm 크기의 글자를 20피트 6.1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정지시력이라고 하고 정상 시력은 20분의 20이다. 자, 정지시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인데요. 속도가 빨라지면 동체 시력은 저하되고 필요할수록 저하됩니다. 그리고 동체 시력이란 주행 중 운전자의 시력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차 안에 앉아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정지 시력에 비해 동체 시력이 30% 정도 낮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체 시력의 저하율은 연령과 관계없다? 연령과 관계 있습니다. 당연히 노안이 오게 되면 동체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 나왔네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물결. 타이어 주름이 나왔다. 진동의 물결이 일어났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찾으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벌써 키워드 나왔습니다.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했다. 타이어는 그루브, 타이어 홈 사이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고속 주행할 때 중요하고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 수막 현상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경우에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됐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정확히 페이드 현상입니다.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해서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바로 페이드 현상이다. 다음에 베이퍼 록 현상인데요. 베이퍼, 기포죠? 베이퍼 락 현상. 브레이크에 기포가 발생해서, 자, 중요 키워드입니다. 기포 발생.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차륜 부분의 마찰열 때문에 오일이 기화되고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형성된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베이퍼 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퍼가 기포니까 베이퍼 락 현상이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통사고 처벌 특례라는 것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 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특례인데요. 하지만 이 11대 중과실이거나 사망사고, 뺑소니, 피해자를 버렸다. 그런 죄질이 좀 나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했거나 합의했거나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위반만 한 게 아니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사고, 속도 위반 20km 초과 과속 사고입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개문 발차죠. 문을 연 채 출발한 개문 발차 사고.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교통법규 및 단속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경험 등은 교통사고 요인 중 인간 요인에 해당합니다. 교통법규, 단속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경험 등은 교통사고 요인 중 인간 요인에 해당하고 환경 요인, 간접 요인 아니다. 버스 관련 대표 사고 유형 1위는 회전과 급정거 등으로 인한 차내 승객 사고입니다. 버스 운행 관련 사고 유형 1위는 버스가 회전, 급정거 등으로 차내 승객이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차내 승객 사고입니다. 동체 시력은 정지 시력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 맞습니다. 정지 시력보다 30% 정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비례한다. 시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각도 범위를 말하죠. 움직이는 상태에 있을 때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축소되는 특성을 갖는다. 당연히 오겠죠.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체 시력의 특징은 아니에요. 동체 시력의 특성을 찾으라 했는데 뭐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상태에 있을 때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축소되는 특성을 갖는다 하면 시야의 특성입니다. 이건 두 눈이나 한쪽 눈 단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깊이지각이라고 합니다. 두 눈이나 한쪽 눈으로 본 그 단서를 이용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깊이지각이라고 하지 입체시, 주변시 아닙니다. 운전자 요인 교통사고 중 인지과정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운전자 요인 교통사고 중 저 물체가 뭐지? 하고 잘못 인식하는 그 인지과정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 뭐 조작과정이나 판단과정 결함 같이 보기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인지과정 결함 찾으셔야지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닝 록은 아까 봤던 거죠. 잦은 우천,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신호기의 신호 표시 수단, 문자, 기호, 등화, 그리고 영문자까지 신호기의 신호 표시 수단에는 문자, 기호, 등화, 영문자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해 반으로 떨어집니다. 50% 저하된다. 야간 시력은 주간에 비해서 50% 저하된다. 제동장치에는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있지 감속 브레이크 없습니다. 제동장치에는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있지 감속 브레이크 없다. 다음 중 철길 건널목에서 방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시정지 후에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건널목 통과 시 기어는 변속하지 않는다. 건널목 건너편에 여유 공간을 확인 후에 통과한다. 다 맞는 말이고요.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하면 그 차를 따라서 서행으로 통과한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럴 때는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무조건 앞차 따라가면 안 된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 경관이 흐르는 선과 같아 보이는 현상을 유체 자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체, 흐르는 액체.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 경관이 흐르는 선과 같다 유체 자극 현상 찾으셔야 됩니다. 배출가스 색과 엔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면 완전 연소 시에는 배출가스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엷은 청색을 띱니다. 하지만 검은색이다 그러면은 농후한 혼합가스가 불완전 연소를 해서 끄름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석유 난로에 끄름 발생하죠. 불완전 연소가 된 겁니다. 검은색. 그리고 백색으로 나온다. 우유색이나 백색이다. 그러면은 엔진 내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고 있는 거다. 자, 실린더 내에 피스톤 아래쪽에는 윤활작용하는 엔진 오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피스톤 베어링이나 실린더 벽이 마모가 됐다. 그랬을 때 이 엔진 오일이 새가지고 요 연소실 내로 실린더 윗부분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소가 되고 있다. 백색입니다. 방호 울타리는 횡단 방지, 차량 감속, 대형 차로 튕김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은 없다. 방호 울타리는 사고 후에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면 틀린답니다.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우리가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 깜깜한 조건에 눈이 적응을 하는 것이 암수능입니다. 반대로 터널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눈이 적응하는 것을 명수능, 밝은데 적응한다. 운전 중 갑자기 전조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현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증발 현상이랑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운전 중에 갑자기 전조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현혹 현상입니다. 반면에 야간의 전조등 눈부심으로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데 보행자가 이때 교차하는 불빛 중간에 있는 경우에 이를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보행자가 어디로 갔지? 증발했네? 안 보이는 현상. 그게 바로 증발 현상입니다. 증발 현상에는 보행자가 등장합니다. 둘 다 전조등 눈부심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지만 갑자기 전조등을 비췄을 때 순간적으로 시력 상실했다. 현혹 현상이고 보행자가 교차하는 불빛 중간에 있는 경우 이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증발 현상입니다.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살펴보면 총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초과, 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 초과, 폭 2.5m 초과, 높이 4m 초과일 때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 중량 40톤, 축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게 되면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덮개 결속 상태가 불량하거나 편종, 허가받은 적재물이 아니라 편종 적재물이거나 액체 적재물을 방류, 흘러서 새거나 스페어 타이어 고정이 불량하다. 견인 시에 뒤에 끌고 가는 사고 차량에서 파손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차량이다. 기타 적재 불량으로 적재물이 낙하할 우려가 있는 차량이다. 모두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되겠습니다. 전방에 어떤 사물을 주시할 때 그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의 영역, 그것을 주변시라고 합니다. 전방에 어떤 사물을 주시할 때 그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의 영역을 주변시라고 한다. 전방을 주시할 때 그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영역을 중심시라고 합니다. 자, 주변시는 그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중심시는 전방을 봤을 때 그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눈의 영역입니다. 중심시. 이 중심시와 주변시를 포함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눈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를 시야라고 합니다. 시야는 중심시와 주변시를 포함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눈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를 시야라고 한다.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수집하는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에 사고 유발 위험운전 유형의 5가지를 살펴보면 자, 과속인데 장시간의 과속이다. 장기 과속이다. 그 다음에 급가속, 급감속인데 급가속해서 급출발했다. 급감속해서 급정지했다. 그리고 급진로 변경, 급 앞지르기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급 좌우 회전, 급 유턴, 이런 것이 바로 사고 유발 위험운전 유형 5가지입니다. 하지만 급 후진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자, 과속과 오랜 시간 장기간 과속, 장기 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 변경, 급앞지르기, 급좌우 회전, 급유턴 모두 급하게 운전할 때 발생하는 위험운전 유형입니다. 하지만 급후진은 일반적인 게 아니죠. 급후진은 없다. 교통행정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송사업자가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자동차의 운행관리나 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 등에만 활용할 수 있지 자가용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이런 일반적인 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송사업자가 보통 버스를 말하겠죠? 버스 운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할 때 자동차의 운행관리, 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전습관 교정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가용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 안전지대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알맞은 통행 방법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거지 정지한다 하면 틀립니다.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 안전지대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가 맞는답니다. 정지한다는 틀렸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도로를 횡단 시에는 이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지 그냥 서행한다 하거나 일단 정지한다면 틀립니다. 자, 어린이가 보호자가 없이 걷고 있거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한다. 그러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한다. 그냥 서행 아니고 일단 정지 아니다. 일시 정지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11개 항이 아닌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중대과실 11개 항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도로 침범 사고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과속 20km 이하 위반 사고는 아니고 20km 초과 위반 사고겠죠.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은 원래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인데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해주는 것 외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고 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대과실 11개 항 사항입니다. 다음 중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적색등화가 전멸 작동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적색등화 전멸 작동한다 일시 정지. 철길 건널목 통과한다. 무조건 철길 건널목에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호기가 신호를 할 때는 그 신호에 따른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일시정지 하기 힘듭니다. 적색등화 전멸 작동, 철길 건널목, 사람이 도로를 횡단한다? 자, 일시정지 해야 되지만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을 내려갈 때 일시정지 해야 하는 장소 아니다. 자, 일시정지 해야 되는 경우는 딱 아래 4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철길 건널목 통과 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한다. 이번에는 일단 정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지는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 행위 자체의 의미입니다. 운행의 순간적인 정지를 말한다. 일단 정지입니다. 하지만 아래 반드시 차가 멈춰야 돼.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일시 정지겠죠. 그래서 일단 정지, 일시 정지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운행의 순간적인 정지를 말한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1번이 더 일단 정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된다. 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자동차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길어깨 쪽으로 설치하는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를 양보차로라고 합니다.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라고 저속차로 아니고 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길어깨 쪽으로 설치하는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를 양보차로라고 한다. 방향별 교통량이 특정 시간대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해서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는 이건 예상이 되죠. 가변차로입니다. 자, 교통량이 특정 시간대에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해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수가 확대된다. 가변차로 맞겠죠? 차로의 수에서 변속차로, 회전차로, 오르막차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차로는 포함된다. 차로 수에 앞지르기 차로는 포함되지만 변속차로, 회전차로, 오르막차로는 제외된다. 변회오. 차로 수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언더스티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전륜구동 차량에서 핸들을 지나치게 꺾거나 과속 브레이크 잠김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코너링 시에 구동력이 원심력보다 작아서 타이어가 접지 한계를 넘어서 핸들 각도 라인을 타지 못하고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 끽 하면서 차량 급회전 시에 밀려나는 현상이죠. 언더스티어입니다. 언더스티어. 예방하는 방법은 커브길 진입 전에 충분히 감속해서 바퀴의 마찰력을 증대시켜서 예방한다. 주로 전륜구동 차량에서 발생하고 코너링 시에 구동력이 원심력보다 작아서 타이어가 접지 한계를 넘어서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다. 언더스티어 현상. 후미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 앞차 주의, 멀리까지 살핀다 하면 맞고 상대가 속도를 늦추면 따라서 늦춘다. 이거 아닙니다. 후미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앞차를 주의하며 멀리까지 살핀다는 맞지만 상대가 속도를 늦추면 따라서 늦춘다. 그럼 예방이 아니고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자, 기출에서 오답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젖은 노면의 마찰력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은 비가 오기 시작한 30에서 60분 이내다 아니고요. 약 30분 이내입니다. 젖은 노면의 마찰력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
차량이 미끄러져서 위험한 상황이 되기 쉬운 그 시간은 비가 오기 시작한 지 30분 이내지 60분 이내 아니다. 지방도로 운행 시 도로상 주변에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살피는데 1, 2초 앞의 상황을 예상해본다 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죠? 틀린 답입니다. 지방도 운행 시 올바른 방법은 했을 때 도로상 주변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살핀다는 맞는데 1, 2초 앞의 상황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대처하기 힘듭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짙은 안개로 운행이 어려울 시에는 주의해서 서행한다 하면 틀립니다. 주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운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주의해서 서행한다. 틀린 답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특징을 보면 봄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으로 겨울철 기압 배치 시에 꽃샘추위가 발생한다 옵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강우를 동반한 지속적인 안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틀리겠죠. 고기압의 영향으로 뭐 건조하다 이런 건 되겠지만 비가 많이 온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가을철 장거리 운행 시에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목적지까지 운행 계획을 평소보다 여유를 두고 세운다 하면 틀립니다. 이 기상 악화란 말이 뭐 눈이나 비를 말하겠죠. 가을철에는 눈비가 잦은 계절은 아닙니다. 가을철 장거리 운행 시 기상 악화 대비해 운행 계획을 평소보다 여유를 두고 세운다. 틀린 답입니다. 1년 중에 안개가 가장 짙은 계절은 가을철이다. 맞고요. 겨울철 특성은 한반도는 북서 계절풍으로 날씨가 춥고 눈이 많다. 당연하죠. 그래서 북서풍이 약하다 하면 틀립니다. 한반도는 북서 계절풍으로 날씨가 춥고 눈이 많다. 경제운전에서 기어 변속은 엔진 회전 속도 2000에서 3000 rpm에서 고단 기어 변속이 바람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1000에서 2000이다 이러면 틀리고 경제운전에서 기어 변속은 엔진 회전 속도 2000에서 3000 rpm에서 고단 기어 변속이 바람직하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1위는 운전자 과실입니다. 다른 환경이나 차량과 관련된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1위가 운전자 과실이다. Slow in, fast out. 커브길 핸들 조작 요령입니다. 천천히 들어가서 빠르게 빠져나온다. Slow in, fast out. 커브길에서의 핸들 조작 요령입니다. 차량 총 중량 7.5톤 이상의 화물차는 후부 반사판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량 총 중량 7.5톤 이상 화물차는 후부 반사판 꼭 붙여야 된다. 차로 폭이란 도로의 차선과 차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기준은 보통 3에서 3.5m지만 교량 터널, 유턴, 회전차로, 가변차로 등에서는 2.75m로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2.75m로 할 수 있다. 뭐를? 차로폭. 차로폭은 차선과 차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데 기준은 3에서 3.5m지만 교량, 터널, 유턴, 회전차로, 가변차로 등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2.75m로 할 수 있다. 축하 중에 따라서 운행 제한 차량이 통행했을 때 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축하 중 10톤 차량이 지나간다. 그러면 승용차 7만 대가 지나간 것 같은 도로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축하 중 11톤이다 하면 승용차 11만 대와 같은 도로 파손이 일어나고 축하 중 13톤이다. 승용차 21만 대. 축하 중 15톤이다. 승용차 39만 대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10, 11, 13, 15 이렇게 늘어날 때 7, 11, 21, 39인데 중간에 11톤일 때 승용차 11만 대다. 요거 외워주시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하 중 10톤일 때 승용차 7만 대. 축하 중 11톤은 11만 대. 13톤은 21만 대. 축하 중 15톤은 39만 대다. 도로관리청의 차량 회차, 적재물 분리운송, 운행 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투투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차량 회차, 적재물 분리운송, 운행 중지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투투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 허가서 신청은 경유지 및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는 거지 목적지 관할 도로관리청 아닙니다.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서 신청은 경유지 그리고 출발지 혹은 제한 차량 인터넷 운행 허가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유지 및 출발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허가받는다.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면 공기압, 하중, 속도, 커브길, 브레이크 노면 등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타이어 수명이 포장도로 다닐 때가 100%라면 비포장도로에는 60%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기압, 하중, 도로, 커브길, 브레이크 그리고 노면 등이 있는데 포장도로에서 100%라 가정하면 비포장도로에서 수명은 60%밖에 안 된다. 60%로 줄어든다 수명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타이어 마모 점검 시 트레드 홈의 깊이는 최저 1.6mm 이상 돼야 된다. 타이어 마모 점검 시 트레드 홈 깊이는 최저 1.6mm 이상은 돼야 된다. 곡선부 사고 감소 방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평경사를 개선하고 시거, 운전석에서 보이는 도로의 부분이죠. 시거를 확보하며 주의표지 중에 속도표지, 시선 유도표지, 그리고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곡선부에서 커브길 사고 감소 방법은 평경사를 개선하고 시거를 확보하며 속도표지, 시선 유도표지 등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1년 중 심한 일교차로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가을철 아침입니다. 교차로 황색 신호 관련 사고 유형은 노란불일 때 빨간불도 아니고 파란불도 아니라 가지고 상황 판단을 다르게 하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전 신호 차량과 후 신호 차량의 충돌.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됐을 때 노란불이다 빨리 지나가야지 하는 차량과 이미 파란불이 돼서 옆쪽에서 오는 차량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 앞차 정지 시에 앞차를 충돌한다. 앞차는 노란불이 돼서 다음 신호에 가야지 하고 섰는데 뒤차가 빨리 지나가려다가 충돌하는 경우겠죠. 횡단보도 통과 시 보행자, 자전거 또는 이륜차와 충돌한다. 노란불에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보행자나 자전거는 보행자 신호니까 좌우 살피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충돌한다. 그리고 노란불에서 유턴하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한다. 모두 읽어보고 이해만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로별로 통행 가능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는 지정차로제, 전용차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로별 통행 가능 차량을 지정하는
지정 차로제, 전용 차로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지 않다 하면 틀립니다. 엔진이 과열됐다.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열되면 냉각 계통의 문제죠. 라디에이터 외관 및 수온 조절기 상태, 서머스탯을 확인한다. 맞고요. 냉각수, 엔진 오일을 확인한다. 맞죠? 냉각 팬벨트 및 워터펌프 작동 방법 확인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유관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과열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엔진 과열 시 냉각 계통을 점검하는데 냉각수 및 엔진 오일 양을 확인해서 누출 여부도 확인한다. 냉각팬 및 워터펌프 작동 확인, 팬벨트를 확인하고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 작동 상태 확인한다. 그리고 냉각 장치인 라디에이터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엔진 과열 시 점검 방법이었습니다. 유압식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 브레이크액이 기화해서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는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브레이크액이 기화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랬을 때 베이퍼 럭 현상인데요. 콩글리시죠? 베이퍼 락 현상이죠.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도 베이퍼 럭 현상 찾아야 됩니다. 베이퍼 락 현상. 음주 후에 체내 알코올 농도는 여자는 30분 후, 남자는 60분 후에 정점에 도달합니다. 음주 후에 체내 알코올 농도는 여자는 좀 더 빨리, 남자는 60분 후에 정점에 도달한다. 여자 30분, 남자 60분. 전방의 대상물까지를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을 심경각과 심시력이라고 합니다. 전방의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을 심경각과 심시력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른 상품과 달리 서비스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죠? 무형성이다. 그리고 동시성이 있다. 생산하는 즉시 소비됩니다. 안마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안마 서비스 받으면은 남는 건 없죠? 몸에 시원함이 남지만 생산 즉시 소비되고 재고가 없다. 동시성이고, 그리고 사람에 의존합니다. 인적 의존성이 있다. 그리고 즉시 사라진다. 소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사라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즉시 사라진다. 서비스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할 수는 없다. 무소유권의 특징이다.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친절입니다. 제품 불만보다 불친절하기 때문에 어떤 가게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 이미지는 눈빛과 목소리와 미소로 만들어집니다. 긍정 이미지의 3요소는 눈빛, 목소리, 미소가 3요소입니다. 액션, 행동, 액션 아닙니다. 우리 인사 중에 가벼운 목례는 15도를 말하고 보통의 인사 각도는 30도입니다. 보통 승객 앞에서 인사한다. 30도입니다. 보통례. 아주 정중하게 한다. 그러면은 45도로 구부립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 봅니다. 정중례라고 한다. 인사 예절 45도다. 하지만 특별례 90도짜리 인사는 없습니다. 깍듯이 90도로 인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45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단정한 용모와 복장은 첫인상을 결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며 회사 이미지를 좌우한다. 맞고요.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틀립니다. 단정한 용모와 복장이 마음가짐도 좋게 하고 해가지고 안전 운행을 하게 한다.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안 돼요. 첫인상을 결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회사 이미지를 좌우하지만 안전 운행에 영향은 없다. 복장의 기본 원칙은 청결하고 단정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지 무조건 고급품으로 처바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복장의 기본 원칙은 청결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하는 거지 명품 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다. 버스 운영체제 유형에는 공영제, 민영제, 버스 준공영제 있습니다. 직영제 없습니다. 버스 운영체제 유형에는 공영제, 민영제, 버스 준공영제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관리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을 버스 준공영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는 그 일반적인 형태가 직접 지원 관리형입니다. 공동노선 관리형 아니다.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 일반적인 형태는 직접 지원 관리형이다. 찍찍완입니다.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바탕으로 표준 원가 대비해서 수익금이 부족할 때 직접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직접 지원 관리형이다. 버스 운임의 요율을 결정하는 관할 관청은 버스마다 다른데요. 일단 노선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국토부 장관이, 마을버스는 작은 마을 단위로 다니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다시 노선버스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시도지사,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국토부 장관, 마을버스는 시장 군수다. 반면에 노선버스 말고 구역운송사업, 노선운송사업 말고 구역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특수역이 있었죠? 자율요금입니다. 우리가 직업의 의미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의미,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의미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의미, 심리적인 의미 가지고 있지만 물질적 의미 맞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이게 경제적 의미겠죠? 그래서 용어는 경제적 의미입니다.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가 직업의 의미에 들어갑니다. 직업이 가진 도구적 측면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이건 외재적 가치입니다. 직업을 도구로 우리가 밥벌이를 하죠. 그 도구적 가치는 외재적, 외형적인 가치고 개인의 능력 발휘나 사회적인 헌신, 그리고 이상을 실현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와 목적에 가치를 둔다면 그건 내재적 가치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가치. 개인의 능력 발휘로 사회적인 헌신을 하고 이상을 실현한다. 그건 직업이 가진 내재적 가치다. 운송사업자의 운송 종사자 지시, 감독 내용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으면은 즉시 이에 따르도록 감독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송 종사자한테 공무원한테 잘 보이도록 지시를 하고 그런 거 없겠죠? 그럼 어떤 걸 지시하나? 승객 안전, 차량 정비, 사고 시 긴급조치 지도감독 의무는 당연히 운송사업자가 지시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한테 신분증 제시 요구 받으면 즉시 보여줘. 이런 것까지 지시하지 않습니다. 장내에 사용하는 장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준수사항은 관은 외부에서 싣고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 사람이 접촉할 수 없는 완전 격리된 구조여야 되고요.
앞바퀴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운전석과 장내 참여자 좌석은 이 두 종류 외에 다른 좌석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운전석과 장내 참여자 좌석, 이 두 종류 좌석 외에 다른 형태의 좌석을 설치하면 안 된다. 관은 외부에서 싣고 내리도록 하고, 관 싣는 장치는 차 내부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 격리돼야 되고, 앞바퀴를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여유 있는 양보 운전을 하며 주의를 집중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추측해서 운전한다? 아닙니다. 예측 운전, 추측 운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운전자가 내 예상처럼 운전하지는 않으니까요. 버스 요금 체계에는 단일 운임제, 구역 운임제, 거리 체감제, 거리 운임 요율제 이렇게 있는데요. 단일 운임제는 이용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단일 운임제라고 하고요. 구역 운임제는 요 구역 내에는 똑같이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 요금을 부과하고 동일 구역의 요금은 동일하게 한다. 거리 체감제는 이용 거리에 따라, 이용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운임이 낮아지는 형태. 좀 더 멀리 간다? 거리당 운임을 조금 낮게 받는 형태입니다. 거리 체감제. 체증 아니라 체감. 거리 운임 요율제는 이것도 운행 거리와 관련이 있지만 거리 운임 이 요율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운행 거리에 거리 운임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산정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요율이니까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거리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거리 운임 요율제입니다. 자,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BRT의 도입 배경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체증은 지속되고 있고 도로와 교통시설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그에 대비해 투자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신속하고 양질의 대규모 수송에 적합한 비교적 저렴한 경제적 대중교통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BRT 간선 급행버스 체계의 도입 배경인데요. 주의할 점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BRT의 도입 배경이 된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BRT의 특징은 뭐냐? 분리된 버스 전용 차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후 아니고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이다. 이거 바꿔서 나옵니다. 효율적인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고급 버스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승하차 기능이 있고 정류소 승차대의 쾌적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의 특징이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시스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버스와 정류소 간 무선 통신으로 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합니다. 운전자나 사업자, 관공서가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준다. 버스 정보 시스템 BIS입니다. 버스 운행 및 종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출발 도착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BMS,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과 다른 점은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거다. 그래서 버스 운행 및 통계 관리 기능은 없고 버스 운행 상황을 관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반면에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버스 운행 관리, 이력을 관리하고 버스 회사 단말기나 관계기관 관제 상황판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습니다. 배차 관리나 안전운행, 정시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버스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BMS,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전복사고, 화재 발생사고,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사고,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발생사고, 중상자 6명 이상 발생사고가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전복사고, 화재 발생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이나 중상자 3명, 중상자 6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한 교통사고다. 사고 형태를 한번 보면 충돌사고, 차가 반대 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해서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충돌사고입니다. 그리고 추돌사고는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에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했다. 이건 이해되시죠?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했다. 추돌사고. 접촉사고는 차가 추월 교행하려다 차의 좌우 측면을 서로 스친 것이 접촉사고입니다. 전도사고와 전복사고의 구분은, 전도사고는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차체 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는 경우 전도사고라고 하고, 옆으로 넘어진 거죠? 전복사고는 완전히 뒤집힌 거, 완전히 뒤집혀 넘어진 것을 전복사고라고 합니다. 버스 승객의 주요 불만사항은 역시나 불친절, 안내방송 미흡, 난폭, 과속운전은 있지만 비싼 요금이 불만이다 이런 건 없었답니다. 버스 승객 주요 불만사항은 불친절, 안내방송 미흡, 난폭, 과속운전이다. 비싼 요금 아니다. 자, 공차 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그 대신 예비 부품, 공구, 휴대품은 모두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료, 냉각수도 가득 채워진 상태, 예비 타이어도 장착된 상태가 공차 상태입니다. 자, 사람만 없고 예비 부품, 공구, 휴대품은 포함되고 연료, 냉각수 가득, 예비 타이어까지 장착한 상태가 공차 상태입니다. 버스 형태에 따른 종류를 보면 캡 오버 버스는 운전석이 엔진의 위쪽에 있는 것, 엔진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캡 오버 버스입니다. 버닛 버스는 운전석이 엔진 뒤쪽에 있는 것, 앞이 좀 튀어나왔겠죠? 버닛 버스는 본네트가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운전석이 엔진 뒤쪽에 있다. 마이크로버스는 승차 정원이 16인승 이하인 소형 버스를 마이크로버스라고 합니다. 승차 정원이 16인 이하다. 그런 소형 버스를 마이크로버스라고 한다. 코치버스는 3에서 6인승 정도의 승객이 탑승 가능한 화물실이 밀폐되어 있는 형태의 버스가 코치버스입니다. 3에서 6인승 정도고 화물실이 개방되어 있다 하면 틀리고 밀폐되어 있는 소형 버스를 코치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차량 중량이라고 하면 공차 상태의 중량을 말합니다.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면 적차 상태의 중량을 말합니다. 그냥 차량 중량이라고 하면 공차 상태 중량,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면 적차 상태의 중량인데 이 적차 상태란 뭐냐? 적차 상태란 공차 상태에서 승차 정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하는데 승차 정원 1인을 65kg, 13세 미만은 1.5인이 승차 정원 1인으로 계산합니다. 승차 정원 1인을 65kg으로 계산해서 정위치에 균등하게 승차하고 적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적차 상태다. 공차 상태에서 승차 정원이 모두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을 적재한 상태, 적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적차 상태의 중량을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한다. 여기서 승차 정원은 승차 허용된 최대 인원으로 운전자를 포함합니다. 승차 정원에 운전자 포함된다. 버스를 버스 바닥 높이에 따라서 분류하면 초고상 버스, 고상 버스, 저상 버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초고상 버스, 슈퍼 하이데커, 차 바닥이 3.6m 이상으로 높게 하여서 조망이 좋게 하고 바닥 밑공간을 활용하는 주로 관광버스에 적용이 되는데 슈퍼 하이데커 초고상 버스는 그림과 같이 3.6m 높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흔히 보는 고상 버스, 하이데커는 차바닥을 높게 했는데 그림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고상 버스다. 저상 버스는 로우 플로어 버스, 넌스텝 버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계단이 없고 바닥이 낮은 버스를 말하죠. 장애인용으로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모차나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로 시내버스로 많이 볼 수 있는 저상버스입니다. 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사님이 응급조치 요령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 실시한다. 자, 요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30회 가슴 압박, 2회 인공호흡. 구체적으로 인공호흡법을 알아보면 인공호흡법은 호흡이 없고 맥박은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인공호흡은 호흡 없고 맥박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다. 먼저 의식을 확인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한쪽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열어야 됩니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5에서 10초 동안 보고 듣고 느낍니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5에서 10초 동안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아니고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런 다음 이마에 얹은 손에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1초 동안 3초 아닙니다.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힘껏 입을 맞대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기도를 열고 입과 코를 한꺼번에 덮은 다음 여기도 1초 동안, 오답은 3초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불어넣는다. 인공호흡법이었습니다. 부상자의 가슴 압박 방법은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 두 손을 올리고 영아의 경우에는 가슴 중앙 직하부에 두 손가락으로 합니다. 팔을 곧게 펴서 바닥과 수직이 된 채로 4에서 5cm 깊이로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과 이완을 반복한다. 어른은 4에서 5cm 깊이, 영아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깊이로 합니다. 영아는 가슴 두께 3분의 1에서 2분의 1 깊이로 한다. 속도는 분당 100회 속도로 합니다.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소아 1에서 8세 소아의 경우에는 가급적 한 손으로 합니다. 골절 부상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조치 시에 더 위험하므로 가급적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팔이 골절된 환자가 있다? 그러면 헝겊으로 띠를 만들어서 팔을 매달고요.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절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주의하면서 지혈을 합니다. 과다출혈 환자가 있다?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헝겊 또는 손수건으로 지혈될 때까지 꽉 잡아맵니다. 소량 출혈이다?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상처를 꽉 누른다. 가슴이나 배를 강하게 부딪히거나 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 그런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알아보냐?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 흘리면서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쇼크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뇌출혈이 발생한 걸로 판단하시고 옷의 단추를 풀어가지고 헐렁헐렁하게 하고 하반신을 높게 만들고 부상자가 춥지 않도록 모포 등을 덮어주지만 햇빛을 직접 쬐면 안 된다고 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사람은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쇼크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옷의 단추를 푸는 등 헐렁하게 하고 하반신을 높게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춥지 않도록 모포 등을 덮어주지만 햇볕을 직접 쬐면 안 된다. 자, 이상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